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속리산 이 땅은요, 우리 조상들이 소위 십승지지라고 하는 곳의 한 곳입니다. 십승지지라는 것은 전란이라든가 전염병 또는 흉년이 오더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십승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속리산이 그 가운데 하나고, 저쪽에 공주에 있는 마곡사 근처에 있는 유구면 그쪽, 그다음에 변산반도, 그다음에 예천 그런 데가 십승지지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십승지지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풍수지리상으로 풍수를 하는 분들은 이것을 또 파워스팟이라고 그럽니다. 좋은 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파워스팟, 그러니까 기가 나오는 지점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다음에 나무 공기 유통 잘 되고 그런 것이 십승지지예요. 그런데 지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의 기운만큼 좋지는 않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요, 긍정적인 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스포츠 뉴스를 보신 분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포항 스틸러스 우리 K리그 축구팀 있죠? 거기에서 긍정의 힘을 실험을 했더라고요. 포항 스틸러스 기숙사 합숙소 그 앞에 이 현관에다가 고구마 화분을, 똑같은 화분을 2개를 심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나오면서 한 선수는 긍정의 말을 해주는 고구마한테 가서, 야, 너 어쩌면 뭐 예쁘냐? 야, 참 잘도 큰다.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해주고, 한쪽 선수는 나가서 계속 나쁜 말만 해주는 거예요. 야, 이마, 네가 고구마냐? 그따구로 생각해가지고 언제 크겠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니까 긍정의 말을 듣고 자란 고구마는 엄청나게 컸어요. 엄청나게 컸는데 부정의 말, 네가 그래도 고구마냐? 아이고 이렇게 못생겼냐? 이 말만 들은 고구마는요, 거의 생명만 유지하고 있어요. 죽지 않고. 고구마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포항 스틸러스의 이 성적이 굉장히 좋죠. 그때부터 모든 선수들에게 서로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너는 뭐가 좋고, 그랬더니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 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 실패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여기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나는 성공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도전의식을 가지고 오신 분들로 차 있는 곳에서 나오는 기운은 굉장히 좋은 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십승지지임과 동시에 여기 모이신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자기만 이기면 돼요. 자기만.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아까 제 소개에서 보셨겠지만은 저는 사관학교 때부터 군복을 입고 생활한 기간이 42년입니다. 군인이에요.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강의하다 욕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것이 습관이겠거니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친 말이 지금 굉장히 제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42년 동안의 군대 생활 중에서 35년을 육사하고 삼사관학교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경제학 교수를 했어요. 사관학교라는 데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고 정의를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1월에 전역을 했는데, 전역하고 몇 개월 집에 있으니까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가서 경제연구소장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 다단계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거부를 하다가 원대희하고 석세스에 와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 해서 저도 여러분 좀 앉아서 강의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저쪽에 SBT 대전에 가서 듣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해결 못한 그런 문제를 제가 이런 기업 같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어떤 선거 시즌을 놔두고 경제 문제가 가장 이슈로 되는데요, 경제 문제의 핵심은요, 고용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용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는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 덩어리예요.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뭐였냐면 역시 또 경제 성장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암만 성장하더라도요,
고용이 안 되고 소득 분배가 제대로 안 되면 그건 또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연봉이 점점 많은데 고용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 소득 양극화가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당에서는 전부 다 일자리 창출 그러지만은 그걸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뭐 구호에 친다고 됩니까? 그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또 곧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나오겠지만은 그 노벨상 받은 사람도요 해결 못해요. 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해결한다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노벨 경제학상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제일 문제잖아요. 거기가 지금 유럽이 난리잖아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나가지고 영국의 여왕폐하께서 경제학자를 불러가지고 영국에 아주 기라성 같은 경제학자들 많거든요. 불러가지고 아니 이렇게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금융위기가 온다는 것을 예측도 못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경제학자 대답이 여왕폐하 경제학은 망했습니다 그랬거든. 이거 망한 거예요. 지금 어떤 통계를 보니까 10억을 가지고 제조업에 투자하면은 일자리가 10개가 생긴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10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10억 가지고 지금 제조업 하시는 분 계시죠? 10억 가지고 기계 사고 사무실 없고 공장 없고 그러면 몇 사람 고용하겠어요? 일자리 몇 개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에 투자를 하면은 일자리가 20개가 생긴답니다. 제법 많이 생기죠, 10억 가지고. 그런데 이 회사가 10억 시장이에요. 아니, 10억 회사입니다. 자본금 10억이에요. 로얄 리더스 클럽, 이게 24분입니다. 24분이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세금만 1억 낸 분이 있다 그랬죠? 예, 올라오신 24분이 연간 소득이 2억부터 7억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걸 뜯어먹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뜯어먹고 사는 놈이 많아요. 우선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요 뜯어먹고 살아서는 안 되고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거기서 소득이 나와야 그게 선진국이지, 죽어라고 이런 사람들 뜯어먹으면 그게 무슨 선진국이에요. 그게 강도국까지 그러잖아요. 하여간 이 사회에서 뜯어먹는 놈이 없어야 돼. 뜯어먹는 놈 이빨을 다 빼버려야 돼. 이빨을 빼버리면 못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다 냅니다. 1억 이상 소득이 되는 분이 82명이에요 지금. 82명. 그러면 하여간 한 푼이라도 여기서 수익을 올리는 분이 10,000명이에요. 10억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가 지금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애국입니다. 애국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애텀이라는 회사만 따져서 그렇지 그게 전후방 연관 효과를 따지면요 그것보다 훨씬 커집니다. 훨씬 커져요. 우리가 후진국 개발 이론에 균형 성장 이론이 있고 불균형 성장 이론이 있어요. 균형 성장 이론은 모든 산업 분야에 고루고루 투자해가지고 전 산업이 한꺼번에 성장하도록 하자. 그래야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경제가 성장한다. 그거 모르는 놈 누가 있어요. 그런데 후진국은 자본이 없거든. 그래서 통상 후진국이 택하는 게 불균형 성장 이론입니다. 불균형 성장 이론이에요. 불균형 성장 이론은 어느 한 분야의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산업이 발전하면 전후방으로 영향을 받아서 산업이 발전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애텀이라는 회사가 있으면은 전방으로 영향을 주는 게 무지무지 많아요. 애텀이라는 회사가 존재함으로써. 우선 운수회사 고용되죠. 운수회사. 오다가 휴게실에서 커피 자셨죠. 심지어는 그 다 우리 물류회사 있죠? 물류 전담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에 콩나물 도라지 파는 아줌마까지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속리산 이 지역의 모텔이 전부 콧대가 높아져 있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시절에 방 없는데요? 뭐 그러고 있다고? 뭐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후방으로는 애터미의 물건을
제품이나 이런 걸 공급하는 회사들이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창출돼. 우선 직접적으로 SBT가 있잖아요. 라면 회사, 칫솔 회사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포장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외 원자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또 업체가 또 있어요. 당기라든가 농사 짓는 농부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면요 국가 경제 고용 창출과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게 커요. 이런 걸 하는 게 애국이지 일자리 몇 개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주먹질하는 게 애국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 안 늘어납니다. 그거 그렇게 늘어나면 5천만 이렇게 있으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어느 회사에 이세가 자기 아버지가 창업을 해가지고 큰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가 갑자기 회장직에 탁 올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임원들은 어떻습니까?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겠죠. 그리고 그 회사 수만 명인데 자기가 회장으로서 권위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상당히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이걸 과시를 해야 돼. 그래서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나는 게으른 놈은 도저히 보지 못한다. 앞으로 게으른 놈은 그 즉시 잘라버리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임원을 대동하고 회사를 쑥 도는데 어떤 젊은 놈이 벽에 기대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 이렇게 오냐 잘 걸렸다. 저놈 새끼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단호한 경영자인지 잘 걸렸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자네 여기서 뭐하고 있나? 그러니까 저 말입니까? 커피 마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화가 머리끝까지 이제 치솟았지만은 그래도 회장으로서 권위를 이 점잖음, 인내심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자네 봉급 얼마 받나? 15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젊은 회장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150만 원을 또 꺼내가지고 주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것 가지고 당장 꺼져 이놈 자식,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깜짝 놀래가지고 150만 원을 갔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노동자한테 저 게으름뱅이가 어디서 일하나? 그러니까 저 나간 놈 말입니까? 금방 짜장면 배달 왔는데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게 결국 150만 원 손해보고. 아무리 사회에서 많은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철학자가 말한 말을 지금까지 아주 가장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지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그게 아무리 다른 어떤 군대건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이건 공무원이건 학자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도 여기 와서 배우는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저도 경제학이라고 한 30년 했는데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무지무지 많아요. 실제로 밑에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무식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부터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병원에 자기가 뼈다귀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아주 피해망상증에 걸렸어요. 전부 나만 보면 모든 놈들이 뜯어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뼈다귀다. 나는 뼈다귀다. 다 뜯어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놈은 없고 전부 뜯어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1년 아주 성실하게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 정도면 됐다 했단 말이야.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뼈다귀가 아닙니까? 예, 뼈다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치.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5분도 안 돼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아니, 저게 개가 있지 않냐 말이야. 왜 저게 개가 있다는 소리를 안 했냔 말이야. 아니, 당신은 뼈다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야 내가 뼈다귀가 아닌지 알지만은 개는 모르잖아요. 내가 뼈다귀가 아닌지를. 그러니까 의사가 개가 당신을 뼈다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아니다 이게 개는 개에다가 내가 뼈다귀 아는 걸 교육시키라 이거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된 게 어떤 놈이 뜯어먹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뼈다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드레스업입니다. 드레스업은 옷을 깔끔하게 입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외모를 깔끔하게 하자. 그런 얘기. 자, 겉모양을 깨끗하게 하자. 겉모양을 깨끗이 하자. 자, 앞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 생략을 하고 일단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말을 신원서판이라고 어르신들 많이 들어봤죠? 자, 당나라 이후에 조선시대에 인재를 뽑는 전형 기준이에요. 선발 기준이 이거였어요. 신원서판. 신이 뭡니까? 몸이에요. 우선 사람을 딱 보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기분이 되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링컨 대통령이 40 이후의 얼굴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어머니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39세 된 분은 그러면 나는 어머니 책임이다.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고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인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40 이후가 되면은. 원래 링컨 대통령은 얼굴이 못생기기로 유명했답니다. 그 정적이 다글라스라는 사람이죠. 스테판 다글라스가 상원의원 선거, 하원의원 선거 계속 이 선거 정적이었어요. 민주당, 공화당으로. 그러니까 더글라스가 이 링컨 이 사람은 말이야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공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 얼굴을 가지고 여기 나타났겠냐 이 말이야. 그 정도로 못생겼단 말이야. 그 당시 미국은 금주령이 내려져 있었거든요. 금주령이 내려져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어려서 지금 우리 같으면 슈퍼마켓을 했습니다. 구멍가게를 했는데 거기서 몰래 술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폭로를 한 거예요. 금주령이 내려졌는데 법을 위반하고 이 링컨 가게에서 말이야 술을 팔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링컨이 맞다 이거야. 나는 술을 팔았다 이거야. 근데 우리 가게에서 술을 제일 많이 먹은 놈이 저놈이란 말이야. 술을 먹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가 자신감을 가진 그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찡그리는 얼굴인지 미소 띄는 얼굴인지 다 나타나요. 그래서 먼저 신이라는 게 우선 외모를 보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도 공직자 또는 어떤 인재로 쓰려면은 사람이 첫인상이 좋아야 됐지. 이 신은 첫인상을 얘기합니다. 첫인상이 좋아야 돼. 그런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타난다고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제 그 대학 졸업반들 놔두고 요즘은 일자리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 면접 기술에 대해서 무슨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회사에 인사 담당 전무가 나왔더라고. 여자예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질문을 해요. 면접을 하는데 미모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전무가 미모는 중요하지 않지만 외모는 중요합니다. 그러더라고. 딱 들어오면서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불성실한 사람인지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면접을 본다는 사람이 구두에가 먼지투성이라든가 평소에 입던 옷을 아무렇게 입고 온다든가 그건 아주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걸로 점수를 많이 깎아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외모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첫인상을 결정한다. 미국의 경영학자가 무슨 논문을 발표한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세일즈의 방판원이 세일즈에 성공할 확률의 80%는 첫인상이 결정한답니다. 딱 보면 알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대충 안단 말이에요. 80%를 첫인상이 결정하고 10%는 말투랍니다. 말투, 언어.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하는지 또는 성실하게 하는지. 나머지 10%가 회사의 인지도라든가 무슨 품질이라든가 그 다음 문제랍니다. 그래서 항상 드레스업을 작은 것이 아주 작은 것이 전체를 망가뜨린다. 전체를 결정한다. 이게 나비 효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말이에요. 이제 아무리 머리에 뭘 많이 알고 있어도 횡설수설한다든가 말이 많다든가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든가 하면은 인재로 뽑지를 않았어요.
상대방에게 자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아니, 뭐 구멍 속에 든 구렁이가 한 잔지 두 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두 번째가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글씨입니다. 글씨. 오늘 같은 지식이에요. 글씨. 우리 지금 서예에 있죠? 이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봤어요. 맨 마지막이 뭡니까? 판단력이에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리 분별력이 없거나 상황 판단 능력이 없으면 그건 인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 신흥서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맨 끝에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판단력, 어떤 상황, 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오래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신흥서판은 중요도 순서가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부터 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모, 말씨, 그리고 행동 이것을 분명하게 예의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나라 때 당태종, 요 신흥서판은 당태종 때 얘기입니다. 당태종이 우리 고구려 침략했다가 죽을 뻔했죠. 당태종의 최대의 실수는 고구려 침공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조 지라드의 250법칙입니다. 이름이 좀 괴상합니까? 저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미국 사람이에요. 조 지라드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조 지라드의 아버지는 이태리계 미국 이민인데 술주정병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살았는데 탄광 노동자로 평생을 살았고 항상 가난뱅이로 살았어요. 조 지라드는 그래서 9살 때부터 신문팔이를 하고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술주정병이 아버지가 하도 두들겨 패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서 지금 같은 우리 같은 퀵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접시 닦기도 하고 이런 한 40여 가지의 일을 전전하면서 자기 직업도 없이 떠돌았어요. 그런데 물론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조 지라드가 35세 때에 크리스마스 날 집에 가보니까 마누라하고 얘 둘이 밥을 굶고 퀭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집은 비투성이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고등학교 중퇴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친척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우연히 거기에 참석한 하객 숫자를 세어보니까 250명이었어요. 250명.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친척 장례식에 갔더니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도 250명이야. 그래서 이 작은 사실에서 조 지라드는 큰 원리를 깨달습니다. 한 인간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250명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250명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 바로 250명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구나. 반대로 한 사람에게 나쁜 인상을 주면 250명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구나. 이것을 250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적어도 250명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는 그러면 세일즈맨이 되겠다. 이렇게 세일즈맨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 고향인 디트로이트의 이 자동차 대리점에 사정사정해서 세일즈맨으로 들어갔어요. 가자마자 자동차 한 대를 팔았어. 왜냐하면 250의 법칙이라는 게 조 지라드는 직접 이야기합니다. 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250명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자. 여러분 250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연설을 하는데 옷매무새를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고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 사람에게 내가 250명을 대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대하면 나는 250명의 고객을 얻는 셈이 된다. 만약에 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나는 250명의 고객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객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하게 아주 성의를 다해서 대했고 후속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제일 잘한 게 후속 관리예요. 그 당시 자동차 외판원들이, 방판원들이 자동차 한번 팔아먹으면 나몰라라 해버리는데 조 지라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떤 부품을 지금 갈아야 되는지 계속 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날 가서 자동차 팔고 한 3개월 있었는데 계속 이놈이 자동차를 파니까 옆에 동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해. 저 새끼는 뭐 때문에 저렇게 잘 파는 거야 저거. 그런데 그 대리 점장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가난뱅이로 살기에 딱 맞아요. 조지라드는 그래서 미시간으로 갑니다. 미시간에 한 쉐보레, 우리 GM 쉐보레 그 있죠? GM 자동차가 폰티악, 쉐보레, 올스모빌스 그런 공장이 여러 개 합해져 가지고 GM이 됐는데, 우리 지금 GM 대우 이름 바꿔가지고 GM 코리아 해가지고 쉐보레 나오죠? 그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무려 14년 동안 13,001대라는 자동차를 팔아서 자동차 이 세계 연속 12년간 자동차 판매왕이 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12번이나 등재된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세일즈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 한 사람 요 오다나이 분계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런 게 아니고 요 한 사람 대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한 사람이 250명이다. 성심성의 있거든. 후속관리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해줬더니 조지라드가 돌아다니면서 고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를 받은 이 고객이 다른 놈을 때 데려와. 자동차 사람 이 사람한테 사라고. 그래서 아주 경이적인 성과를 올려요. 경이적인. 도저히 누가 따라갈 수 없는 성과를 올리는 게 조지라드예요. 이 양반이에요. 조지라드. 지금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습니다. 철저한 후속 관리를 했어요. 한번 팔아먹고 나몰라라가 아니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지금쯤 무슨 부품을 교환해야 되는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주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한 사람의 인간관계의 범위는 대략 250명 수준이다. 나는 한 사람의 고객을 250명 보기와 같이 한다. 한 사람의 고객을 감동시키면 250명의 고객을 추가로 불러올 수 있다. 반면에 한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250명의 고객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은, 이건 조지라드의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책만 팔아도 벼락부자가 됐어요. 아주 거부가 됐습니다. 워낙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일주일에 50명을 만나는데 그중 2명이 내가 그를 대하는 토대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전하니까 500명이 불만을 갖는 거나 다름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이면 2,000명이 되죠.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한 달이면 2,000명, 1년이 되면 25,000명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과 같다. 나는 지금까지 14년간 자동차 판매에 종사해왔다. 따라서 만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일주일에 2명꼴로 불쾌감을 주었다면 지금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나를 비난했을 것이다. 이런 각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지금 250명을 대해서 연설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저명인사가 됐고, 미국의 저명인사 곳곳에서 불러서 강연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원리를 친척 결혼식, 친척 장례식에 무심코 참석했다가 이런 원리를 발견했다는 게 작은 것을 소홀히 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란 말이야. 조그마한 지구모 하나가 거대한 뚝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가끔 KTX 탈선했다가 난리인데 그 조사해보면 원인이 뭐예요? 큰 게 고장이 아니고 무슨 나사를 조금 덜 조였다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자, 250법칙은 바로 무슨 법칙이냐 하면 바이러스 마케팅 또는 바이어럴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입소문 마케팅이 이렇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광고 때려봐야 입소문이 잘못 나면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라드는 자기가 자동차 발품을 판 게 아니고 아주 최상의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조지라드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바이러스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이고, 이게 드레스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작은 거, 딱 첫인상을 봤을 때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 참 깨끗하네, 이런 인상을 줘야지. 좀 불신감이 가게 하는 그런 인상, 그건 안 된다. 이렇게 고객이 신뢰를 받으면요, 고객이 고객을 불러요. 돼지란 놈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 오죠. 불신을 당하게 되면 속에 격리기가 된단 말이에요. 암만
설명해도 암만 광고 때려도 소용없어요. 불신을 받으면. 그 다음에 깨진 유리창. 요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쓰레기를 버리면 날 비난하면 다 비난한다. 다 버려 거기다가. 드레스업은 예의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이나 또는 어떤 큰 행사라든가 장례식에 갔을 때 아무렇게나 옷 입고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드레스업을 하는 것은, 즉 외모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의입니다. 예의예요. 그것이 무슨 이 허장성세를 부리자는 게 아니에요. 허장성세를 부리는 건요, 그런 회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건 분명히 속이 비어있을 때 허장성세를 부린다는 게 정신분석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이 사치라는 글자를 보세요. 사치. 요 사치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런 자는 아마 처음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무슨 놈 저런 글자가 다 있나 싶은데 여기 사치예요. 요 큰 대자 놈자자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놈은 대다 헛방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네? 큰 소리 치는 놈은 죄다 헛방이다. 사치하는 놈이다. 그런데 남자는 사치한다고 하지 않고 허세 부린다고 그럽니다. 허세 부린다고 그러죠. 또는 허풍, 허세라고 그래. 허세. 요 사람이 별이 마늘 다짠데 요건 여자가 귀때기에다가 뭐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거 여자가 허영 부리는 걸 치라고 그래 이게. 그런데 남자가 허세를 부리고 여자가 사치를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종족 보존 본능 때문에 그렇답니다. 남자는 허세를 부려야 좋은 여자를 꼬실 수가 있어요. 허풍을 떨고. 봄에 개구리 무지하게 울어제끼죠. 그 개구리 울음소리 끝나면 창문 밖에서 매미 또 죽어라 울어제끼죠. 전부 순놈들이 그래요. 순놈들이. 암놈은 안 울어요. 순놈들이 목소리 크기로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암놈을 꼬이기 위해서. 여자가 그러면 사치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종족 보존 본능. 강한 남자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미 여기 보니까 뭐 선택하고 자실지 뭐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유난히 큰 것을 좋아하는 남자는 물건 사이즈가 작답니다. 그것이 방어 기제로 작용해가지고 큰 것을 좋아한대요. 실제로 제가 조사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정신분석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심리학자들이 일종의 디펜스 메커니즘이 작용해가지고 통계를 보니까 그 자동차, 그 할부 자동차 있죠? 할부로 자동차 사는 거 있죠? 외제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사람의 연체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놈이 외제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외제 자동차를 남자 놈들이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할부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 데이터 보세요. 외제 자동차, 비싼 자동차 사는 사람의 할부 연체율이 제일 높아요. 그건 뭡니까? 허세예요. 이제 거기에 돈 많은 여자가 걸려들면은 그건 완전히 봉이에요. 봉이에요.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는 아주 꿍깡거리면서 뭐 조명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단체나 회사일수록 실속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속이 없으니까 그걸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들에 가면 버섯 있죠? 버섯 함부로 따먹지 마세요. 독버섯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식용버섯은요 정말 볼 것이 없어요. 예쁘지가 않아. 그런데 독버섯은요 모든 독버섯은 화려합니다. 예, 독버섯들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멋있다고 따먹으면요 이거 꽃뱀에게 물린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따라서 화려하게 포장하고 뭐 세리머니 거창하게 하고 불 번쩍번쩍하고 밴드 불러다 쿵쾅거리고 그 분명히 실속 없어요. 그 다음에 드레스업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자기가 자기 외모를 괜찮게 해보세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예비군 복장이에요. 야, 예비군 복장 입으면 어떻게 그 점잖은 사람이 개차봐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번에 텔레비전에서 그걸 하더라고. 예비군 복장을 입어가지고 내 사나이가 완전히 구두끈도 안 매고 항상 그러면서 모자는 또 삐딱하게 쓰죠. 이렇게 쓰고 뭐 이건 풀고 뭐 아무데나 오줌 갈게 하고 예비군장에 가가지고 내 사나이가 고스톱을 시작했어요. 100원짜리 내기 고스톱. 한 사람은 광 팔고
안 해본 사람은 광 파는 게 뭔지 모르실 텐데 하여간 한 사람은 광 팔고 세 사람이 고스톱을 하는데 100원 내기 100원 내기 그것도. 근데 세 놈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 새끼 말이야. 저 점수 속였다 이거야. 죽으라고 싸요. 세 놈이 멱살을 잡고 말이지. 예비군 훈련이 다 끝나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가죠. 제정신으로 돌아가는데 광판 사나이에게 일 있으면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세요. 딱 명함을 주더란 말이야. 명함을 주는데 한 사람은 의사, 한 사람은 목사, 한 사람은 변호사야. 요 세 놈이 예비군복을 입고 100원짜리 가지고 멱살을 잡고 지금 싸운 거예요. 지금. 말하면 드레스업 하는 게 복장을 뭘 입느냐 하는 게 형식인데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똑같은 물이지만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장교 제복을 입을 때와 사복을 입을 때는 행동거지가 많이 바뀌어요. 장교 제복을 입고 전봇대에도 오줌 쌀 수 있어요? 그건 못합니다. 사복 입으면요 가다가 순대도 사먹고 무슨 오뎅도 사먹고 급하면 전봇대 오줌도 싸고 그러는데 장교 제복 입고는 그렇게 못해요. 형식이 내용을 규제합니다. 형식이 내용을 규제해요. 자, 여기서 능력이다. 그 말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어떤 복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행동거지와 자기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하버드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하버드 MBA 과정에서 경영대학원이죠. 세계 최고 경영대학원 유펜하고 같이 여학생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명품 선글라스를 똑같은 선글라스를 샀어요. 사가지고 절반에게는 똑같은 선글라스인데 명품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절반에게는 짝퉁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그 선글라스를 끼고 시험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정답 오답을 교수가 쓱 보고 그걸 종이 파쇄기에 파쇄해 버렸어요. 파쇄해 버리고 1번 맞춘 사람 손 들어봐. 2번 맞춘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명품이라고 적힌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30%가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틀렸는데 맞았다고 손들었어요. 그런데 짝퉁이라고 쓴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70%가 거짓말을 했어요. 자, 퀄리티는 똑같아요. 똑같은 제품, 똑같은 명품인데 단지 딱지만 절반은 명품, 절반은 짝퉁 그랬는데 명품을 쓴 학생들은 명품스럽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퀄리티에 관계없이 짝퉁을 쓴 학생들은 짝퉁처럼 이건 뭐 내가 거짓말해도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장을 단정해야 해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양 노인분들 보세요. 뒤에서 보고 따라가면서 아가씨라고 불렀다가는 큰일 나요. 돌아보면 80 할머니죠. 그 뭐 때문에 그러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습니다. 뭐 그렇게 꼭 입을 필요는 없지만 무슨 명품을 입으라 그런 게 아니고 단정하게 깨끗하게 이건 부지런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버드에서는 참 할 일 되게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 실험 많이 해요. 10명의 아가씨한테 한 아가씨는 쌩얼 그 다음에 화장을 조금 더 해서 완벽하게 10번째는 화장을 완벽하게 이렇게 했어요. 학생들한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누가 가장 능력 있는 아가씨인지 평가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장을 완벽하게 한 아가씨가 가장 능력 있게 보인다고 지목을 했어요. 이거 하버드 대학생들입니다. 그 멍청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능력 없게 보이는 아가씨는 쌩얼이 가장 능력 있게 보인다 그렇게 됐어요. 이것은 무슨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생활을 해보면요 능력 있게 보이는 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능력이 있어져요. 왜냐하면 저도 많은 사람을 부서의 장으로서 밑에 사람을 써봤는데 능력 있게 보이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 없게 보이는 놈은 무슨 심부름이라 시킨다든가 뭐 청소나 시킨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건 없건 어려운 일을 시키기 때문에 능력이 점점 향상돼요. 잠재 능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 없게 보이는 놈은 맨날 심부름을 하다 끝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 능력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드레스업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마지막으로 아무리 여기서 이 똑같은 여학생들인데 화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고 없게 보인다면은 그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소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잡수셨으면은 이제 이 오토 판매사가 되는 길 등등 이해할 겁니다. 거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 테크닉만 발전해가지고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저기 로얄 리더분들은 우리 파트너들 위해서 항상 아주 망가질 준비가 아니죠. 인간으로서 도저히 전화에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게 정신만 집중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일심정도 기불성공. 똑같은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정진하면 어떻게 성공 못하겠느냐. 단지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다 함께 여시구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애터미 체육 선수단입니다, 이게. 자, 여시구진이라는 말은 네트워크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같이 나가자. 같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같이 발전하자. 같이 전진하자. 자, 여러분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